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리비안의 투자 등급을 강등하자 리비안의 주가가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는 이날 모건스탠리가 중국 전기차 업체의 부상으로 제너럴 모터스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리비안 등 전기차 업체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들 업체의 투자 등급을 대거 강등했기 때문입니다. 모건스탠리는 리비안의 등급을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리비안은 7%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중국의 최근 경기 부양책에도 수요가 우려됨에 지속됨에 따라서 2% 이상 급락했습니다. 리비아의 정치 파벌들은 중앙은행 총재 임명 절차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원유 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될 조짐입니다. 공급이 늘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전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것도 국제 유가 하락에 한몫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 24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대담한 통화 지원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지만 모호한 종목 선정 기준과 지수 신설 취지에 대한 의문 부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모범 기업으로 꼽혀온 금융주들이 구성 종목에서 제외되고 주주 환원 저평가와 거리가 먼 종목들은 다수 포진되면서 당초 지수 도입 목적과는 괴리감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밸류업 공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금융주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 9개사만 이름을 올렸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한 밸류업에 걸맞지 않은 종목들이 지수에 다수 진입하면서 거래소를 바라보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과 함께 주춤하던 조선주가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조선주가 올해 상반기에 상승세를 다시 연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구간에서 조선업종이 친환경선 추가 수주 및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국면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3분기 조업 일수 부족에 따른 실적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 조정을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은 3분기 실적 우려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규 건조 인력에 적응에 따른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 개선으로 우려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특별한 매크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총 3조 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3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기다렸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그리고 마진율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실적을 내놓게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가이던스였는데요. 이 HBM과 관련해서 24년 그리고 25년도 물량 모두 솔드아웃 될 만큼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코멘트를 내놓는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가이던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시간 외에서 1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는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미증시 훈풍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전일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치웠고요. 함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역시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3%대, 코스닥 지수는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어제까지 3조 8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예상 밖으로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던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14%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기업 주가도 이렇게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모두 다 떨어지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확장 전망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에 대해서 모멘텀이 소멸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밸류업 기대감이 크게 들어갔었던 금융업종들이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방에 압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만큼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이크론이 좋은 성적을 내놨기 때문에 반도체주에게 훈풍이 불어줄 수는 있겠지만 어제 보셨겠지만 금투세가 한 달 뒤로 일단은 좀 이야기하는 걸 한 달 뒤로 좀 미루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팔 지금부터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의 포커스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들부터 한번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핑거 그리고 CS-윈드 두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 모두 다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핑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STO 포럼 조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동성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향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먼저 이제 핑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핑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28%까지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구간을 뱉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단 이슈가 어떠한 이제 법제화 대한 이제 포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두 번째 이게 포럼 이제 두 번째 재발의가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국힘 이 두 양당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견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법제화 제안에 따라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빠른 조속한 처리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이슈로는 충분히 상승을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 어떻게 되면 이제 잡은 자의 영역이다, 이제 들고 있는 자의 보유하고 있는 자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 앞전에 이제 지금 어제 같은 이제 고점에서부터 앞전에 이 매물대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작년 12월이거든요. 이 매물대가 이제 겹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바로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부분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익 목표가 달성했고,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제시한 금액이 1,100원이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갭상승으로 딱 넘어갔어요. 시가를 만들어내면서 한 틱 위에서 만들어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홀딩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고,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제는 이제 매도를 했어야 됐다라는 부분이 좀 맞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앞전에 매물대를 터치를 했는데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대, 이 앞전에 매물대를 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대거 이제 이탈하는 포지션이 한번 나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이후에 박스를 만들고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고, 이 자리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차 상승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박스권에 대한 지지를 구간을 받쳐주느냐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낙폭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15에서 16%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다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 대응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S 윈드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CS 윈드 이제 제가 공략 드리면서 이 자리에 소화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 단기적으로 박스를 치고 있었거든요. 8월 달에. 이 자리를 좀 앞에서 넘겨보시게 되면요. 어디를 터치하고 있냐면요. 이 앞전에 여기 2023년 8월 그리고 2023년 12월, 8월과 12월 때에 대한 매물대를 이제 터치를 하고 넘어갔다가 눌렸었거든요. 이때 이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좀 증폭이 되면서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이때 본래 주가에 돌아오는 위치가 정말 중요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소화할 때 63,500원에서 이제 잡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목표가 72,000원 앞자리까지, 요 구간까지 72,000원이 어느 구간이냐면요. 앞자리 조금 넘어가는 딱 요 자리네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윗꼬리로 정확하게 윗꼬리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 나갈 수 있는 영역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이슈가 살아 있었고,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와줬었죠. 턴 어라운드가 충분히 만들어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상 풍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었고, 차트적으로도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자리가 만들어진 위치였기 때문에 이 3박자가 모두 고루 맞춰지는 그런 흐름의 결과가 이러한 주가 상승, 목표가 달성이란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나 또 추가적인 대응하실 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일단은 이 자리에서 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63,500원에 매수하셨던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제 진입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2,000원 자리에서 한번 다시 눌렸다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요 부분 62,500원 좀 넘어서 63,000원에서 62,500원에서 63,500원 이 자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다시 재매수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보면서 충분히 대응하신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수익 다시 한번 또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먼저 만나봤습니다. CS 윈드랑 핑거 만나봤고요. 일단 핑거는 오늘 일정상 조찬 간담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야 이견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지금 높은 시점이긴 합니다. 다만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세로 뉴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외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NHN벅스, 지니뮤직, 드리머스 컴퍼니, 청담글로벌, 현대바이오랜드 자리하고 있고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에 어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부 화장품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도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에 끼워 팔기를 제재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지니뮤직이나 NHN벅스 등이 반사 수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음원하고 음반 테마 쪽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일회성의 이슈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인데, 이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NHN 벅스죠? 벅스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음반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띠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은 음반 관련주들은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옛날 같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음반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음원에 대한 수익이 막대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음원에 대한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는 대신에 음반 매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음원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지금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와중에서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음원 관련주는 역배열에서 이제 좀 만들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재무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역배열에서 낙폭과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좀 눌렸을 때 좀 안정적으로 좀 잡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좀 유리하게 이제 잡아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눌렸을 때 저가가 5,900원이니까 손절가도 5,900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손실률이 좀 크죠. 그리고 현대바이오랜드도 한번 찾아볼게요. 현대바이오랜드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저는 현대바이오랜드 이 종목 정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세에 대한 부분이 하락 추세가 이제 마감이 지어졌어요. 하락 추세가 마감이 지어졌고요. 하락 추세를 요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했는데 음봉이에요. 음봉이라는 것은 좀 추가적으로 이런 하락이 좀 나와질 수 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추세를 한번 돌려내려고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는 이제 매물대가 터치를 하면서 매수세가 작용한 구간이고, 이 자리에서 진폭이 줄고 있죠. 파동이 줄어들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각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승이 한번 나올 때 충분한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일단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달고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 목표가가 좀 낮아질 수 있고 6,070원 정도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손익비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이 수렴에 대한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좀 노려보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수 가능한 영역은 한 5,500원? 이 자리 좀 이탈 나왔을 때 한 5,500원 파동에 대한 단기 파동에 대한 주식가 부분 5,5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 들어갔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5,230원 손절 잡고 5,500원대 5,500원 밑에서 한번 잡아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목표가는 6,07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건 상당히 나쁘지 않다. 왜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금 이제 지급 준비율 0.5% 인하를 하면서 활성화된 자금이 1조 위안이거든요.
하나로 약 이제 추산을 해보자면 약 190조 원이에요. 19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호재 충분히 한번 이슈에 대해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르면 10월에 공정위가 유튜브에 이 끼워 팔기에 대해서 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MLF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관련 종목들 주가는 굉장히 탄력성 있게 올라와 줬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 과연 올라갈 섹터들, 주목해봐야 될 섹터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상승해 볼 만한 이유는 지금 이슈 자체가, 테마주가 순환매 돌아가는, 자율주행,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STO. 최근에 이제 STO 제가 이제 공략했었던 STO 종목들 두 가지가 있었죠. 이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테마의 순환매 장세를 타면서 강력한 상승의 흐름이 나와줬었고,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와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나와줬고, 표적 항암 같은 종목들도 이러한 섹터들이 상당히 이제 순환매가 빨라지면서 회전율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상승률도 엄청나게 좀 빨라진 대신에 파동도 좀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소외된 섹터가, 헬스 부통령과 관련된 의료용 마리화나 이제 대마 관련주인데, 이 종목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왔다가 좀 소외를 받고 있어요. 파동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이제 추진했다라는 소식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만한 이슈들로만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해리스 부통령이 상당히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과 관련돼서 오성첨단 소재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는 이렇게 해리스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대마 관련주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의 탑픽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탑픽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오성첨단 소재, 다들 아시다시피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마의 성분을 활용한, 카바노이드라는 성분을 활용한 의료용 대마 연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마 한 2018년, 2019년 이때부터 이게 의료용 대마와 마리화나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시장에 관심이 반짝반짝 나왔다가 좀 사그라드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슈들, 마리화나와 관련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완화 조치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술적 분석의 흐름상으로는 앞전에 이제 2022년도에 대한 부분 물량이 터치를 하고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가 파동이 나와주고 여기서 하락 파동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라인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라인이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수렴을 좀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수렴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움직였다가 일시적으로 오버슈팅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진입가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는 어떻게 보면은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1,950원이에요. 1,950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손절가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2,135원인데 조금 눌렸을 때 한 2,100원? 2,100원 자리가 상당히 좀 유리해 보여요. 왜냐? 이 추세를 안 깨야 되거든요. 이 추세를 안 깨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2,000원대를 살짝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살짝 눌리는 2,100원의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가 이제
목표가는 조금 커요. 다만 앞전에 매물대를 넘어가는 관점이 조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넘어가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이 좀 만들어질 수 있고 약간의 오버슈팅까지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 완벽한 고점까지는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버슈팅 값을 좀 노려가면서 목표가는 2,530원 이 자리까지는 한번 그래도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으로 찍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53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오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해리스 후보 관련주로 대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회사가 의료용 대마를 연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CNN 발표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48%, 트럼프 후보가 47%로 물론 엎치락 뒤치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소폭이나마 우위를 좀 점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후보들의 관련 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탑픽 종목은 앞전 매물대를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제 글로벌 증시와 또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글로벌부터 확인해 보시겠죠. 네,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4%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여주었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고공행진을 조금 끊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 1.44% 올라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0.53%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WTI는 2.4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재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에 발표됐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7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에 105.6보다 낮았고요. 블룸버그 예상치 104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하락폭은 2021년 8월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은 오늘 발표되는 GDP 성장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고조가 되면서 이 주말에 발표되는 PC 가격 지수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금리 인하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기 둔화 우려, 금리 인하폭, 불확실성 등으로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강보합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테슬라가 1.08%,
상승을 했지만 니콜라가 7.69% 급락하는 등 다른 전기차 종목들은 대부분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투자은행의 낙관적인 보고서로 엔비디아가 2.1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투자 등급을 강등함에 따라서 제너럴모터스 그리고 포드는 4.89%, 4.14% 각각 급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이슈는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도 불리고 있는 마이크론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매출이 YOY 93.3% 증가해서 77억 5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이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인 76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87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6% 높은 수준을 제시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EPS는 1.18달러로 예상치 1.11달러를 5.9% 상회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반도체 업계의 주기적 특성 속에서도 최근 4분기 연속해서 성장세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분기에도 YOY 84.1%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 회전율이 161일로 5년 평균보다 22일 높아진 점은 수요 약세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 애프터마켓에서 14%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CEO가 헬프 청문회에서 자살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약의 가격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훨씬 높아서 이 헬프 위원장이 이를 지적을 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약제 급여 관리 PBM 시스템이 가격 인상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샌더스 의원은 주요 PBM 기업들이 가격 인하 시에도 공급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문서에도 약속을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이해보자면 노보노디스크는 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약제 급여 관리 PBM 시스템이 약값을 올리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PBM은 약국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약 가격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PBM이 약값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했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은 PBM 회사들이 실제로 약값을 낮추면 그 약을 공급 목록에 에서 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요르겐센 노보노디스크 CEO는 비만약 가격 인하 논의를 고려하겠다라고 했지만 인슐린 가격 인하로 인해서 공급이 어려워진 사례를 대면서 공급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다음은 폴라 반도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폴라 반도체에 1억 2,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반도체법에 따른 첫 보조금 지급 사례고요. 미국의 반도체 제조 복귀를 위한 첫 투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라 반도체는 이번 지원을 통해서 센서와 전력 칩 생산 능력을 2년 내에 2배로 확대를 하고요. 외국 소유에서 미국 소유 상업용 파운드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인텔과 삼성전자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M7 최근 이슈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iOS 18.1 두 번째 공개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비개발자들도 10월 정식 출시 이전에 미리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베타 버전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처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아직 모든 AI 기능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글쓰기 도구, 시리 업데이트, 그리고 스마트 답장 같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iOS 18.1 정식 업데이트는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향후 3년간 멕시코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13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번 투자는 중소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촉진을 하면서 연결성 자체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통해서 약 500만 명의 멕시코인과 3만 개의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또한 BSS가 협력을 해서 2020
2025년까지 셀룰러 연결이 없었던 15만 명 이상의 멕시코인에게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20년간 원자력 공급 계약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100% 원자력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이고요. 2028년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서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최근 아마존이 사무실 복귀, 즉 RTO에 대해서 더 엄격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NDDC CEO는 2025년 1월 2일부터 모든 직원이 주 5일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시는 아마존의 문화를 강조를 하면서 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고요. 아마존을 세계 최대 스마트업처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목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원격 근무 지지자들과 사무실 근무 지지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격 근무 찬성 측은 재택근무가 직원들의 행복과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사무실 근무 찬성 측은 멘토링 기회와 고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 복귀에 반발하면서 퇴사를 하거나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향후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유럽연합에 고발했습니다. 25일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서버와 오피스 제품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묶어두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라이선스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서 시스페와의 과거 협의를 언급을 했고요. 구글의 고발이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고발로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슈인데요. 이제 구글이 폭스바겐 운전자들을 위한 인공지능 비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기업용 AI 인플리케이션을 기축을 해서 비즈니스를 조금 더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사용자는 폭스바겐 앱에서 AI 비서에게 질문을 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서는 구글의 제미나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역량을 활용을 합니다. 폭스바겐 아틀라스와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소유자 약 12만 명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더 많은 차량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칼레이스가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전망치를 47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46만 1,000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고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바칼레이스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댄 레빈은 모닝 브리프에 출연을 해서 이 예측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테슬라 주가를 이끄는 두 가지 주요 흐름이 있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의 펀더멘털 안정성, 두 번째는 전기차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레빈은 최근 테슬라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안정성을 보였고 또 특히 3분기 차량 인도량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와 같은 행사들이 전기차와 AI 관련 기대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빈은 테슬라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에게 동일 비중 등급을 부여한 이유도 바로 이런 높은 평가가 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같은 요소가 로보택시 이벤트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기술이 실제로 수익화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화요일에 엔비디아 주가는 3.97% 급등한 이후로 그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젠슨 황 CEO의 지분 매각 완료 소식입니다. 황 CEO는 올해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600만 주 매각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이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유예했지만 예상보다 6개월 앞서서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엔비디아를 둘러싼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추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반도체 블랙엘에 대한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블랙엘 GPU가 대량 생산에 돌입했고 4분기 출하량이 45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블랙웰 칩만으로도 약 100억 달러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인앤컴퍼니의 연례기술 보고서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베인앤컴퍼니는 보고서에서 AI 관련 시장이 매년 40에서 55%씩 급성장해서 오는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GPU에 대한 수요가 23년 H100 150만 개에서 26년에는 NVIDIA 차세대 GB200칩 300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인데요. 메타 플랫폼스가 유럽연합의 AI 협약에 즉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EU의 AI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인데요. EU는 지난 5월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개발과 배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이 데이터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메타 대변인은 EU의 통일된 규정을 환영하면서 현재 법안에 따른 준수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메타가 나중에 AI 협약에 가입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있는데요. 메타가 새로운 혼합현실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을 공개했습니다. 25일 열렸던 커넥트 2024에서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 오라이언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컴퓨팅 기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라이언은 3D 이미지를 투사하는 증강현실 기능, 그리고 음성이나 시선, 손목밴드를 통한 다양한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라이언은 소비자용으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저가형 혼합현실 디바이스인 퀘스트 3S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컨퍼런스 연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 2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코스트코 실적 발표까지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시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중마가 끌어내린 오후 증시였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흐름 괜찮았습니다. 쭉 이어졌고요. 오후 2시 정도, 2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마이너스권으로 낙폭을 좀 깊게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하나씩 먼저 보면요. 금은 금투세 관련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결론을 마땅히 내지 못했고요. 한 달 정도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게도 쉽게 큰 손들이 손을 좀 뻗지 못하는 발목을 잡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중동 리스크도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었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정보기관에 로켓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전면전에 대한 양상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됐고요. 중동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일정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지금 2시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코스닥에서 다행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로 찍혔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굉장히 소폭입니다만 117억 원가량 일단은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장 초반이 모두 다 시가가 고가였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순매수 탑5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 먼저 보면요. SK 하이닉스를 담았고요. 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투톱을 모두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 HBM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긴 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봤을 때는 HBM이 디램의 수요를 끌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반박 리포트가 나왔던 게 노무라랑 트렌드포스였는데 이쪽에서는 HBM이 D램의 수요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양측 모두 리포트를 좀 봤을 때 공통적인 의견을 보면 HBM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두 기업만 비교했을 때는 HBM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더 강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서 모두 다 러브콜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쪽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담아갔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관련해서 50bp 인하한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과 엮여 있는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었고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북미보다는 중국 쪽의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어제는 조금 더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덜어냈던 쪽은 일단 삼성전자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랑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일단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담겨 있을 줄 알았으나 담겨 있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의외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도 일단은 차익에 좀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한미반도체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고평가 논란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도 어제는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적으로 넘어와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10만 원 선까지 터치가 좀 나오긴 했는데 장 마감할 때는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04만 원 선에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고점 시그널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테마들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TO 관련주인데요. 일단 9월 중에 토큰증권 법제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주들이 쭉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처음에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폐기가 됐었고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양쪽에서 모두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는 진짜로 통과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1회로 STO 포럼 조찬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만큼 또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기 부양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 유동성을 조금 더 시장에 풀기 위해서 지준율을 50bp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추가적으로 연내에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섹터는 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구리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좀 움직임 보였고요.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도 조금 더 아이디어 확장해서 보면 여행까지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10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중국에 있어서는 국경절입니다. 긴 연휴를 맞아 있는 상황이니만큼 추가적인 상승세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 중에 헝션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왕고래 쪽은 어제 시세가 잘 나왔던 쪽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차익이 좀 나왔던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일정상 2차 전략회의가 개최가 됐고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1차로 시추공으로 선정을 했던 그 잠정 위치가 괜찮다라는 결론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투자 자문사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정대로 12월이 되면 시추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조광 제도에 대한 개편안 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조광 제도에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광 제도라고 하면 일단 광물을 캤을 때 지불하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추한 이후에 정부랑 그걸 시추했던 기업들이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량을 기존에는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추한 이후에 수익성에 비례해서 정부랑 기업들이 나눠 갖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GS글로벌은 어제 한 5%대 낙폭을 보였고 한선엔지니어링은 9% 넘게 밀리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근데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반응이 좋지 않은 건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기준 중에 4번까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 67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 33개가 합쳐지면서 총 100개의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포함이 됐다 보니까 그렇다면 코스피 200과 흐름을 과연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시총 1, 2위 종목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3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면 반도체 지수 혹은 시총 지수랑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문도 함께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흑자 기업만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포함될 수 없었다라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과 자사주 소강 여부만 고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 미만인 종목이 무려 5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2년 평균 PBR이 지금 상위 50%인 종목을 기준으로 삼았었는데요. 그럼 PBR은 낮지만 고배당인 종목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었던 KB금융이나 하나증권,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도 의외로 여기서 좀 제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환원에 인색한 기업들도 대거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주주 친화 정책을 잘하는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에 인색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인 김택친 대표가 72억 원 정도의 연봉과 성과금을 수령해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11월 ETF가 생기고 나면 사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긴 했는데 이 정도 지수만으로는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칩 중에 하나가 H20입니다. 근데 주문 접수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HBM3E 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3E는 아직 안 됐고요. 근데 이 HBM3가 지금 H20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탑재되는 부분이 H20인데 이 H20에 대한 주문 접수를 중단했다? 그럼 삼성전자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는데요. 다만 긍정적으로 일단 증권가에서는 매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배터리 내재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한 40% 정도 가격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내재화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실제로 비아디도 이 배터리 내재화에 성공을 하면서 원가가 한 20% 정도 절감하는 큰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코멘트를 좀 보니까요. 내가 배터리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체 설계를 해서 OEM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언급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배터리 내재화가 되게 된다면 현대차가 부품 단가들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협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전력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정도 보겠습니다. STO 포럼 조찬 간담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예정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도쿄 게임쇼에는 넥슨과 크래프톤이 참여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예수 해제 일정도 있으니까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주목해야 될 종목부터 섹터 그리고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개장한 이후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특별한 경제 정보, 톡톡한 경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이소연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서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양한 키워드 가운데 오늘은 일라이릴리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다국적 제약회사로 1876년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설립됐습니다. 주로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 살펴보시면 일라이릴리는 당뇨병, 암, 자가면역 질환, 신경학적 질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약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및 당뇨 관련 약물로 유명하며 항우울제와 항정신병 약물에서도 중요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특히 연구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신약 후보 물질을 임상 시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약이 FDA와 다른 국가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상용화 중입니다. 글로벌 활동으로 넘어가 보면요. 일라이릴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시설과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건강 및 교육, 환경 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인슐린 및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트루리시티와 휴마로그 등이 있고요. 이들 약물은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이며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라이릴리는 항암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제노온이와 같은 혁신적인 치료제가 있으며 유방암 및 기타 암 유형에 대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유명하죠. 일라이릴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등의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텔츠와 올루민트는 이러한 분야에서 중요한 제품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정신건강 및 신경학적 질환 치료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발타 캡슐과 같은 항우울제와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 내분비 질환 관련 제품도 포함하고 있으며 비만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일라이릴리는 1876년에 설립됐습니다. 창립자는 일라이릴리로 창립자의 이름을 딴 회사네요.
그는 미국 남북전쟁에서 군 의약품 공급을 담당했던 약사였습니다. 일라일리는 제약산업의 혁신을 추구하며 고품질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비전과 리더십은 일라일리가 오늘날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요. 이번에 매출 짚어보겠습니다. 일라일리의 2024년 상반기 실적 중 총 마진은 1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습니다. 총 마진율은 80.8%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3%포인트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당뇨병 치료제와 항암제 판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라일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신약을 FDA로부터 승인받아 시장에 출시했고요. 이러한 신약들은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운자로와 같은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향후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라일리는 해외 시장에서도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라일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제 개발과 시장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라일리의 최신 이슈들도 살펴볼까요? 미국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리가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기사, 최근 이슈가 크게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비만 치료제 신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는 건데요. 일라일리는 9월 12일 아일랜드 소재 의약품 제조 시설 2곳에 생산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총 18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9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개장 분위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어제 기다렸던 마이크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이제 나오기 전에는 뭐 이제 리포트에서 막 TP 67달러 이야기하고 해서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예상치보다도 너무 잘 나와서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어떻게 예상을 좀 하세요? 이 마이크론의 어떤 숫자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긍정적이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짓누르고 있던 부분은 3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지만 4분기부터는 반도체 겨울이 올 가능성이 높다였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이제 코멘터리가 달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정말 강한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3분기 내내 우리나라 증시와 반도체 IT를 짓눌렀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매도세로 정말 크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제가 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분기에만 빠져나간 금액이 외국인 기준으로 7조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는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 들어올 수 있어. 그렇죠. 이제 만약 외국인들이 여기서 기관 투자자분들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만 일정 부분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저는 상승 동력 그리고 종가 기준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HBM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에요.
먼저 만들어 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며칠까지 몇 개를 만들어 줘라고 했었을 때 생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재고에 대한 코멘터리를 하면서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결과값이 마이크론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오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번 주는 계속 반도체 IT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현물 수급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면서 오늘 들어오게 된다면 더 큰 반등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HBM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문을 받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앞뒤가 좀 안 맞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럼 D램 같은 경우는 재고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HBM은 결국 D램으로 만드는 거니까 엔비디아 좀 넓게 봤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 커멘터리에서 좀 체크해 볼 부분은 결국엔 HBM은 2025년까지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이 디램의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기업 부분에서 이제 실적 성과는 데이터 센터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외국계 레포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겨울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PC 수요가 줄고 모바일까지 줄어들 거다. 그런데 PC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PC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 당연히 PC 수요가 늘었다면 인텔이 지금 주가를 보였겠습니까? 훨씬 더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데 PC 수요가 줄고 있음을 인텔과 퀄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2G나 3G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이제 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죠. 최고의 갑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가 관리를 좀 들어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속도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은 너무 방심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텔도 퀄컴도 애플도 다들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다라는 지금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여기서 단가 가지고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속도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이야기 코멘트를 좀 보면 24년, 25년까지도 지금 솔드아웃 된 상태일 만큼 수요는 일단 탄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전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이야기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 보였고 그 중에서 화장품주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그러니까 중국 쪽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타이밍이 조금 아쉽죠. 지금 너무 늦었을까요? 지금 늦었다라기보단 이 뉴스가 한 2주 정도 일찍 나왔으면 반도체 IT의 이제 시선의 쏠림을 덜 좀 받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어제 정말 오랜만에 반등의 어떤 시발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하루 만에 또 시선이 사실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쪽보다 반도체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과하게 올라왔음에 따른 차익 물량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 대신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에서 지금 내보인 정책 자체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지준율을 내려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냐. 결국 이제 재정 정책을 얼마만큼 지원할 거냐. 이게 이제 포인트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럼에도 중국 쪽에서 이제 소비 심리를 좀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감안을 해봤었을 때는 오히려 오늘의 조정은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기회. 그러니까 어제 종가 베이팅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감내하셔야 될 것 같고 참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있고요.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오늘의 조정은 저는 이쪽 화장품주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에게는 기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의 흐름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VT 아니면 뭐 실리콘투와 같은 기업들을 보자라기보단 그동안의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서 주가에 조정이 좀 먼저 나왔었던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맞다. 두 기업들 중에 그러면 누가 더 나은가라고 보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 부양책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또 오랜만에 석유화학이나 뭐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이런 쪽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부양 정책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생산 조절한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으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회는 온 것은 맞지만 눈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정말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어떤 그 현재가와 지금 이제 사서 들어오는 가격의 기간의 괴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불리한 건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지만 단기 반발세 그 이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지 않음을 중국 쪽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미국은 뭘 보고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구나라고 느끼냐면 바로 고용입니다. 실업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강력한 재정 정책이 없다면 석유화학 제품도 단기 반발세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대응 전략을 펼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반발세에 좀 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지정 확정 리스크는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후에 이제 양시장이 고꾸라졌는데 그중 이유가 하나가 또 중동 리스크기도 했습니다. 원유주도 강세를 생각보다는 이전만큼 막 보이진 않는 것 네. 같아요. 그나마 좀 해운주가 그 섹터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관련주들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어제 이제 2시 반경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하죠. 도대체 왜 빠지느냐? 중국 안 빠졌습니다. 일본 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빠졌으니까 처음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아닌가 생각을 하셨다가 우리나라만 빠지니까 결국엔 금투세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좀 지은 상황인데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미국 증시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이라든지 실업률 혹은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작은 방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와 반대로 조선과 해운 쪽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해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도 참 우리가 미리 체크하기가 어려운 게 운임이 좋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갑은 지금 얇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BDI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기에 해운사들은 좀 봐야 되나 우리나라 노선,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선을 생각을 해서 저는 종목 압축이 필요하고 조선사들은 여전히 높은 수주 잔고를 감안을 했었을 때 후판 가격에 대해서 뭐 중국산 제품을 가지고 온 기업들에게는 뭐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뭐 여전히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형 작은 방산주 괜찮고 조선이나 해운 쪽도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9월 26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 증시 또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론의 실적이 아닐까 합니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고 있는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컨센서스 또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점을 내놓은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강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적 없었던 정말 강한 상승불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 올라오면서 2,63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6% 상승하면서 현재 76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양봉을 띄운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도체 투탑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상승폭 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8% 가까운 급등세로 정말 강하게 오늘 시장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2% 현재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더불어서 엔비디아 또한 지난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또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인앤컴퍼니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AI 시장이 2027년에는 1조 달러 규모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현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에 처음으로 뒤질 수가 있다라는 소식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 또한 현재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은 BMTS 신규 브랜드인 비어라운드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인데요. 안전 진단 그리고 수명 예측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7% 하락했는데 일단 2024 바이오 프로세스 인터내셔널에서 새로운 위탁 개발 플랫폼 2종을 공개를 해서 이 CDO 고객들에게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현재 있었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인도 시장 규제 당국이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1위부터 10위 중에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모두 다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캔까지만 상승을 키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현재 0.89% 올라오면서 지금 알테오젠을 이기고 지금 시가총액 1위 자리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위에 잠깐 올라왔지만 장 막판에 조금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바로 올라왔습니다. 알테오젠은 반면에 0.15% 하락하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1.35%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가족사 에코프로 HN의 유상증자에 6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HLB 현재 2%대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엔캔 같은 경우에 0.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자기술 파트를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그 관련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38%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96%로 아까 비슷한 수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7%를 향해 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4.42%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터들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4.69%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 종목들은 지금 혼조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0.28%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0.28%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그동안 방산주 강하게 올라왔지만 오늘은 1.97%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0.47%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1.45% 올라오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1.5% 올라오고 있습니다. LS도 0.81% 올라오고 있네요. 에코프로 BM도 2.46%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건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현재 0.3%로 최근에 개장했을 때 계속해서 지금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자면 HLB 같은 경우 1.69% 계속해서 똑같이 낙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ABL 바이오도 0.99%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과 하락을 어느 정도 갈라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팜도 1.74% 올라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지금 보합권에서, 알테오젠은 0.15%,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1.4%로 어느 정도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마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이송 배달 쪽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페노션인 것 같은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2%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속에서는 이 미국에서 이 동남부 쪽에서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탄력성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크게 낙폭을 그려내고 있네요. 1.03%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셀의 조금 다른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13% 올라오고 있고요. 한진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밸류업 지수에 이제 의외로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에 14%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2.16%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마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금융 섹터는 정말 기분 좋게 모두 다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업 지수에 의외로 포함이 되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KB금융지주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는 조금 하락폭을 크게 그렸습니다만 오늘은 1.02%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93%로 꽤나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한금융지주도 3.93%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1.35% 올라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밸류업 지수에서는 빠졌던 종목인데 지금 꽤나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BNK금융지주도 1%,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도 1.82%로 지금 이 금융 쪽, 보험 쪽에서는 모두 다 상승폭을 키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도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쪽으로는 한번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LG화학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LG화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2.73%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0.19% 계속해서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0.61%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버티도 0.31% 이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또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들어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유틸리티 쪽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2.05%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개장했을 때는 지금 이 섹터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불을 켜냈습니다. 이렇게 대왕고래 2차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동안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 우려감이 무색하게 오늘은 2%대 강세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1.5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 기아입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 정말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4% 현재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3.6%로 꽤나 큰 강세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6%, 대우건설은 0.64%, GS건설은 0.88%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주들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볼 텐데요. 일단 오늘 다행인 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같이 수급상 매수 우위 찍히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플러스권 좀 보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만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주인공 반도체 마이크론 훈풍 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마이크론 훈풍 덕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반등세 좀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초에 이제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OP가 지금 9에서 10조 원 정도로 좀 조금 내려잡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일단 오늘은 기분 너무 좋지만 이 고비 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이 어떤 풍향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일단 마이크론이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쪽, 디램 쪽에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일단 점유율 1위이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점유율 2위이기 때문에 3위 기업이 이렇게 좋다? 당연히 1, 2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과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저는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막 좋다 기대감을 줬다가 실망감을 줄 바에 이렇게 매를 맞은 다음에 지금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너무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의 가격은 뭐 오늘 갭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의 가격은 사실은 매도보다는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이제 맞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존에 높은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려거든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을 보고 그때 결정하는 게 맞다. 일단 한고비는 크게 넘겼죠.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한고비는 크게 넘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일 기업의 숫자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그때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처럼 장 초반에 강하게 붙어준다면 저는 그때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오랜만에 일단 현물 시장의 외국인 플러스권 지키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917억 원 정도 담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한다면 다음 주 초에 있을 10월 초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보고 수급 이동까지 획한 후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 HMM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해운주 아까 살짝 짚긴 했지만 항만 파업과 관련 연결 좀 지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10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파업 예정일이. 근데 지금 일주일 멈추면 공급망 여파가 한 달 반 정도 지속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사료주가 그래서 살짝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는데 네. 해운주, 뭐 사료 포함한 곡물주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일정상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들이 힘을 못 받는 이유는 반도체로 이제 수급 쏠림이 너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쉬운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항만 쪽에서의 이슈가 굉장히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음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승 탄력을 보일 기업들은 이제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오늘 어떤 조정을 좀 이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도 괜찮다. 대신에 이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 해운 쪽에서는 가장 탄력적인 게 HMM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HMM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해운 쪽에서 보면 이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사료 곡물 테마 쪽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 기업을 좀 살펴봤는데 한일 사료가 가장 적절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사료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호가의 물량도 제법 이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좋은 어떤 전략을 또 세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갖되 종목을 잘 압축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한 섹터가 될 것 같고요. 짧게 삼바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제는 장중에 1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04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거든요. 오늘은 0.8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제약 바이오 대장주로 삼바 우리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페이스메이커가 조금씩 마이너스를 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고점 사인을 주는 건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에서 우시바이오가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이 모두 발의한 법안이 3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마지막 법안에서 우시바이오가 이제 빠졌을 뿐 기존의 하원을 통과한 정책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해당 뉴스 때문에
때문에 저는 오히려 흔들린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우리에게 명확하게 실적을 확인을 해줬고 지금 공장 가동률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올해 3분기, 4분기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처럼 빠질 때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때 담아두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싹 몰리다 보니까 삼바가 오히려 견조하게 버틴다라고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히려 기회를 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일단 투톱은 갭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일단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7.9%, 이 숫자 정말 언제 봤나 싶어요. 17만 8,400원까지 올라와 있고 삼성전자도 6만 4,800원 선까지 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겠지만 반도체가 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강한 반등이 언제 나오나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호실적이 두 이제 기업의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이게 실적이란 게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는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가 사실 시장보다 하위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막상 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소폭 상회하는 이런 이제 수치가 좀 나와주면서 사실 가이던스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 4분기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의견까지 내비치면서 이제 그 마이크론 역시도 시간에서 이제 폭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미국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반도체 기업들과는 또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음모론과 같은 그런 이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억지로 끌어내린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투자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상 좀 과도했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누가 봐도 HBM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독점적인 이제 위치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1분기, 2분기 직전 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호황이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갑자기 뭐 한 분기 만에 이렇게 목표 주가가 54%는 하향이 된다라는 거 정말 이제 좀 과도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떠한 그런 하락 부분들은 조금 과도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금투세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V자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급하지 않게 좀 천천히 모아가
나아가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블랙웰 출시에 맞춰서 또 한 번에 이제 수급 유입이 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좀 맞지 않지만은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네, 투자 관점은 좀 유효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까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삼성전자 또 마이너스 마감이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있었던 건 또 확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상승세 좀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3.8%, SK하이닉스는 7.8%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현대차가 오늘은 0.2%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 현대차 이슈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배터리 내재화 어제 이야기 나왔고, 더불어서 밸류업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가 또 인도 IPO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긴다? 그러면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 완성차 업체도 꼭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되는 이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월등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주가를 보면은 여전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많은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고성장주를 좀 못 담으셨던 분들은 조금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재 PER을 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5배 그리고 4배 수준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IPO가 당장 내달이죠. 10월 달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자본 유입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사실상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량을 좀 보더라도 지금 이제 소형차 중심으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즘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롭다라는 점도 좀 안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되기까지 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전기차와 결국에 이제 내연기관차 사이에 있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강자가 현대차, 기아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워낙에 지금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인버스터 데이에서 주주환원율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밸류업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해본다면은 극심한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신다면은 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는 계속해서 좀 둘러싸고 가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크게 막 반등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좀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SK하이닉스, SK스퀘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한솔케미칼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하이닉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한 좀 저평가 국면입니다. 여전히 이제 또 PER이 7배, 8배 수준에서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조금 기회를 줬던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지금 뭐 20만 원 이상대까지 단기간에 가기에는 조금 그래도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뭔가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제장이나 뭐 이제 저번 주에 좀 못 담으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조정 줄 때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국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분위기를 또 읽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좀 기대감 가져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지금 반도체주가 못 갔던 이제 명확한 이유가 결국 AI 산업에 대한 어떤 고점론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해소를 시켜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수십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뭐 수익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은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뭐 GPU라든지 HBM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또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그 SK하이닉스 합쳐서 전체 이제 세계 반도체 비중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50% 정도 가량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하락은 너무나도 좀 과도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모건 스탠리가 끌어내렸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상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높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제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하이닉스를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전고점 부근인 한 24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는 파리바에서는 67달러로 TP 하향 조정하고 모건 스탠리도 100달러 정도로 내려잡으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이걸 다 뛰어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오늘 반등세 같이 받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입니다. 영풍, 정밀, 펄어비스, 테크윙, 시노펙스, STI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펄어비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초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금 눌리고 있는데 추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게임주 역시도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 금리 인하에 있어서 또 숨겨진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020년도에 한번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게임주가 상당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게임주들에게도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게임주들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로 인한 어떠한 그런 매출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기대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 이제 신작 하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고 있는 게 이 자본 조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그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스컴에서 사실 수상이 좀 불발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하락으로 좀 이끌었던 부분인데 저는 이것 또한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상을 못 받은 걸로 인해서 뭐 게임에 대한 기대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게임스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또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앞으로 붉은 사막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호평이 지금 거의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사전 판매량에 대한 목표치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붉은 사막이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직 출시가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당장에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붉은 사막이 언제 출시하냐에 따라 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출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될 수 있는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팁으로 보자면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엮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크래프톤 그리고 펄어비스 언급 좀 해주셨습니다. 펄어비스는 실적 당장 개선되긴 좀 어렵겠지만 이제 신작이 나오고 난다면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위 상단 테마들도 함께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밸류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100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호평보다는 호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단으로 좀 많이 담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총 1, 2위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 200과 다를 게 있느냐라는 의미도 좀 있고요. 더불어서 뭐 기준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배당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어제 차익이 나온 종목들도 확인이 좀 가능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훈풍 타고 반도체 오늘 주인공이다라고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25년까지 HBM 물량 모두 다 솔드아웃 될 만큼 HBM 수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확실히 증명을 좀 해줬고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반등세 갭상승 탑2는 출발을 좀 했습니다. 음원과 음반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뮤직이랑 같이 묶어서 이용권을 판매한 거에 대해서 그럼 뮤직을 끼워 판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지니뮤직이나 NHN 벅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밸류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편입 종목은 계속해서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 사항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금투세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효과가 반감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 요소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금투세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수급 유입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결국에 이제 코스피 200과 좀 다를 게 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상당히 지배적인데 제가 봐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게 이제 KB금융인데 KB금융이 좀 안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랬던 부분이지만 지금 기준이 이제 아직까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장중에 밀리기는 했지만은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의 수급이 또 몰렸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이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산업재 쪽에서 산업재 말고 이제 정보기술 쪽에서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밑에 이제 소부장단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우리가 100종목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기술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하이닉스가 못 가면 그 밑에 단의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보기술 쪽 카테고리에서는 하이닉스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산업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편입이 됐습니다. 뭐 해운, 방산 이런 관련주들이 있는데 저는 방산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밸류업이라는 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에 이제 주주환원 목적을 강화하는 이제 이런 취지로 좀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이 앞서서 말씀한 이제 이런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많은 돈을 벌어야 배당을 그만큼 많이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안에 이제 편입된 종목군이다라고 해서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주주환원을 다 지킬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좀 픽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과 같은 최근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산업재 쪽에서는 방산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미약품 이 기업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죽을 쓸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좀 꾸준히 내줬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비만학회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또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한미약품 그리고 자유소비재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당연히 이제 현대차, 기아 그리고 그에 따른 부품인 SL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가장 기대가 됐었는데 이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뭐 이제 상승이 좀 나오진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게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금융주 쪽에 너무 이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너무 앞서서 좀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선은 금융 쪽은 당분간은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소재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2차 전지 쪽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좀 고평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진짜로 이제 배당을 좀 많이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소재 쪽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TNG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NG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환원 성향이 거의 한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봐도 굉장히 좀 손에 꼽는 이런 주주환원 이제 류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KTNG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일단 리밸런싱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11월에는 지금 ETF 출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8로 이동해서 오성 첨단 소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었고요. CNN 발표상 봤을 땐 해리스 후보가 48%, 트럼프 후보가 47%로 소폭이나마 좀 우위를 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경합주 일부 지역에서도 일단 해리스가 좀 더 앞선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도 있겠지만 의료용 대마 관련주들도 있는데요. 대마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로 속해 있죠. 오성 첨단 소재인데 오늘은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싹 쏠리다 보니까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가 지금 의료용 대마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목표가로 2,530원, 손절가는 1,9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선 이탈하지 않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밸류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서서 증시 8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밸류업 대신 밸류 없다의 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히려 혹평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시총 1, 2위 단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과연 코스피 200과 다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리밸런싱 겪다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관점인 것 같고요. 여기서 SK 하이닉스는 오늘 마이크론 훈풍을 타고 8.65%로 장 초반 대비해서도 더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0.2% 상승불 켜고 있고요.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으로는 KTNG였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80% 정도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유례 없이 보기 힘든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미약품은 0.92% 상승불 켜고 있고요. 오늘 방산 쪽은 조금 약하네요. 1.85%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오른 1,336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630대를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밸류업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